자, 씬 넘버 33 옥인동 하숙집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은 밤. 아이고, 네. 지금 펜다운 기법을 써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펜다운 기법이라고 하는 건 카메라를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촬영하는 기법이죠. 자, 카메라의 시선이 어디가 있는지 보세요. 별이 반짝이다 별을 찍고 있고, 하숙집 지붕을 찍고 있고, 창문으로 내려와서 그 다음에 원고를 교정하고 있는 인물들로 위에서 아래로 카메라에 이동을 하면서 촬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시나리오는 영화화 될 것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영상으로 바꾸었을 때 고려할 점이라는 식의 문제로 이런 기법들이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기법들이 나올 때 잘 기억을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문예지의 시를 원고들을 교정을 하는 중인데 처중의 이야기 먼저 살펴볼게요. 시는 동주거 말고는 실을 만한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마지막에 일단 시들은 정말 좋은 게 안 들어온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여기서 이 시 때문에 몽규와 동주가 서로 대립을 하는 갈등을 일으키는 한 원인이 되기도 하죠. 자, 동주거 말고는 실을 만한 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몽규가 얘기합니다. 자기 생각을 펼치기는 산문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산문이 좋은데, 시는 가급적 빼자. 자, 이 시를 가급적 빼자고 한 말 때문에 동주가 발끈하죠. 자, 동주 뭐라고 합니까? 시도 자신이 생각을 펼치기에 부족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왜 부족하지 않느냐? 동주가 생각했을 때 시라고 하는 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진실을 드러내는 것, 즉 마음속에 있는 진실성 또는 어떤 진정성 이런 것들을 문학으로 드러낸 것, 그것이 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속에 있는 진실이 모이면 그것들이 온 힘이 만들어질 것이고 그것을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다고 동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몽규는 이와는 생각이 달라서 시는 인민을 나약한 감상주의자로 만들 수 있다. 그건 문학이 아니다. 자, 여기서 이것을 시를 비판하고 있는 대목이죠. 시가 감상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간의 감정 같은 것들을 작품에 드러내는 그런 경향인데 좀 과도하게 드러내는 걸 감상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감상주의인데 이 감상에 빠지게 되면 인간을 나약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나약하게 만드는 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몽교는 문학을 통해서 뭘 하고 싶어 하죠? 문학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어 한다. 자,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어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예지도 왜 만드느냐? 관습과 이념을 타파하려고 하는 이유, 즉 관습과 이념을 타파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뭘 하는 거죠? 문예지를 만드는 거예요. 자, 문예지 즉 문학을 뭐로 사용하는 거지? 세상 변화시킨 도구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동주가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자, 문학을 도구로밖에 보지 않는 사람들, 바로 몽규와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잠시 노래 듣고, 네. 우리 학교 종이 참 기네요, 그죠? 네, 계속하겠습니다. 문학을 도구로밖에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동주의 생각은 뭐죠? 문학은 도구가 되면 안 된다. 문학은 그 자체가 인간의 진실성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문학에 대한 서로의 역할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 정리해 보세요. 몽규는 뭐를 중심으로? 산문을 중심으로 해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관습과 이념을 타파하기 위한 도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뭘 비판하죠? 인민을 나약한 감상주의자로 만드는 것. 이런 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반면 동주는 시가 생각을 펼치기에 부족하지 않고 시는 인간의 진실성이나 어떤 예술적인 진정성 같은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한다. 어떤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인간의 진실성을 담고 있는 문학은 뭘 갖고 있다?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자, 이광수 선생에 대한 이야기 봅니다. 자, 이 작품은 필력이 있긴 한데 이광수 선생의 작품 같다. 몽규가 원고를 접어 던집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이광수 흉내를 내는 글을 쓰다니, 자, 아직도라고 그랬어요. 아직도라고 하는 말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광수를 흉내내는 글을 많이 쓰고 있다. 이게 당시의 유행이었고 인기였겠죠. 단지 인기가 아니라 이광수가 일반 청년들에게 어떤 그 영웅과 같은 어떤 조선의 근대화를 위해서 애썼던 그런 노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닮고 싶어 했었겠죠. 그런데 이들이 변절을 했단 말이에요. 자, 변절자를 따라한 글은 다 던져버려. 다 던져버려. 왜 던져버리죠? 변절자를 흉내낸 그런 글들은 문해지에 실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친일 행위를 한 것.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몽규는 뭘 생각하냐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갖고 있는 내용보다 누가 썼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누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바람직하고 본받을 만한 삶을 살았으면 그 사람이 쓴 글도 본받을 만하고 흉내를 내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 변절을 하거나 친일 행위를 했다고 하면 이런 사람이 쓴 글은 볼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작가와 작품은, 그 사람의 작품은 작가 인생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좀 같은 것이다. 하나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인데, 동주는 이러한 관점을 지금 비판합니다. 뭐라고 비판을 하느냐 보니까 너 이광수 선생 작품만 봤었잖아. 그럼 이광수 선생님 작품만 봤다는 것은 이 사람의 작품성을 인정을 했었다는 거죠. 나름대로. 그런데 지금은 다 던져버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오히려 함부로 단정 짓는 거다. 그것이 바로 관습과 이념에 사로잡혀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기서 그럼 동주의 생각은 뭐예요? 문학과 작품과 아이고 색깔을 좀 바꾸고 싶었는데, 네, 작품과 작가는 하나라고 볼 수 없다. 이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던, 이 사람이 썼던 이 작품은 그 자체로서 인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동주는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문학을 이용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 신이념을 위해 모든 가치를 팔아먹는 것, 이거는 관습을 타파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썩어빠진 관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립되는 거 지금 세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몽규는 산문을 중심으로, 동주는 시를 중심으로. 자, 무엇을 얘기했어요? 몽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서 문예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동주는 자신의 내부에 있는 어떤 진실성, 예술적인 진정성을 위해서 시를 써서 문예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서로 다른 거죠. 그래서 몽규는 세상을 바꾸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나약한 감상주의자로 만드는 시를 비판을 하고 있고, 또 이광수와 같이 어떤 변절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작품은 본받을 만한 가치가 없죠.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던져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작가와 작품을 하나로 인식하고 있는 것인데, 동주는 작가의 삶과는 별도로 그가 이룬 작품의 가치는 인정을 해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문학을 도구로만 바라보는 태도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됐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 자, 그래서 여진이가 이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 동주한테 궁금한 것이 있다 하면서 자기를 데려다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진과의 어떤 장면을 회상을 하고 있는데, 자, 프레임 인이라고 하는 건 프레임 안에, 화면 안에 인물이 다 들어오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뭐 시시껄렁한 잡담들 이야기를 해요. 좋아하는 시인이 누구야 했는데 동주의 목소리로 프랑시스 잠, 라이너 마리에 릴케 이런 시인들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마치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죠. 그런데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어떻게? 별이 아스라이 멀듯이. 자, 별이라고 하는 건 윤동주 시에서 별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한다고 그러죠? 어떤 순수함 또는 어떤 아름다움과 같이 윤동주가 지향하는 세계, 즉 그가 꿈꾸는 이상세계,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건데, 이것이 현실로부터 아득히 멀듯이 이러한 시인들도 멀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나타난 정서 뭐예요? 그리움이죠. 그리움의 정서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동주가 시를 사랑하는 것만큼 몽규도 세상을 사랑해서 그런 거야. 자, 여기서 여진의 역할이 나오죠. 뭐, 동주가 시를 사랑하는 것만큼 몽규도 세상을 사랑해서 그런 거니까 뭐 하지 말라고? 오해하지 마라 라고 오해를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동주가 어색해 하면서 그래 라고 얘기했어요. 네 시를 이 이념에 사로잡혀서 시를 폄하하는 건 아니야 라고 동주가 오해했던 부분을 지금 지적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우선 두 사람이 별빛이 반짝이는데 걸어가고 있어요. 굉장히 낭만적이고 어떤 서정적인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정지용 스님한테 인사드리러 가자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동주가 망설입니다. 수줍어 하면서 난 아직 등단 작가도 아닌데, 즉 시인도 아닌데, 그리고 정지용 스님이 문인들하고 연락도 끊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는 것이 망설여진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여지 학생들은 만나준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동주의 목소리로 다시 이야기가 나와요. 별 하나의 추억, 사랑, 쓸쓸함, 동경시와 같이 별 하나의와 같이 반복과 여기에 있는 것들을 열거해 주고 있죠. 이걸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과거에 대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회상하는 거잖아. 과거 여진과의 추억을 회상하면서 이것에 대한 어떤 그리움의 정서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나레이션 동주의 목소리를 목소리로 이 시를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는 동주의 어떤 내면, 심리, 이런 것들을 좀 더 관객인 우리가 자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동주와의 어떤 인물과의 거리를 좁혀주고 있다. 조별을 좁혀주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들은 인물의 내면의 심리를 직접 간접적으로 제시를 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가 바로 작품 속의 이 흐름의 어떤 분위기하고도 잘 어울린다. 낭만적이고 서정적인 내용과 잘 어울리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진이가 얘기합니다. 시를 봤다고 그랬어요. 몽규가 보여줬다고. 그런데 동주는 아직 보여줄 만한 것들이 아니라고 하면서 부끄러워서 태워버리려고 했대요. 부끄러워. 그래서 근데 몽규가 억지로 가지고 가서 했죠. 진짜 그럴 시가 아니라고 동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진이 굉장히 좋던데 왜 부끄러워해? 그러면서 읽고 나서 왠지 좀 쓸쓸해졌어. 왜 그럴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쓸쓸함의 의미가 윤동주가 실제로 쓸쓸함을 느꼈겠죠. 그것이 들어있는 것이고 그 쓸쓸함을 여진이가 읽어낸 거예요. 자, 여기에서 어떤 쓸쓸함, 어떤 외로움일까요? 윤동주 시의 대부분 나타나는 것들이야. 몽규와 달리 어떤 부정적인 부정적인 현실에서 조금은 비껴 있는 듯한 느낌. 그래서 정면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비껴 서 있는 그런 느낌. 그것 때문에 느끼는 어떤
외로움, 쓸쓸함 이런 것들이야. 자, 근데 정색을 하고 몽규한테 가봐야겠어 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에서 이 이유는 뭐죠? 갑자기 쓸쓸해졌어 라고 하면서 지금 여진이가 뭔가 동주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동주가 눈치를 챈 거죠. 그러면서 가봐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정지용 선생님 뵙고 싶지? 같이 가자라고 하면서 이 장면을 끝내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자, 그리움의 정석이 나왔죠?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흙으로 덮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름을 써보는 행위는 자기를 성찰하는 그런 행위죠. 성찰을 하고 난 결과가 흙으로 덮어버렸어. 이것이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계속 나오는 부끄러움의 정서를 말을 하는 것이지요. 네. 그 다음에 하숙방 다시 또 돌아갑니다. 여진이에게 왜 보여줬느냐고 따지죠. 그러면서 여자들에게 통할시다. 뭐라고 말을 하냐 했더니 쓸쓸해진다고 했더니 통했네 통했어 하면서 지금 깔깔거리고 놀리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그 다음에 동주의 목소리가 따는 밤을 새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자, 여전히 시간적 배경은 밤이고요. 이 밤이라고 하는 건 성찰의 시간이 있기도 하고 또는 동주가 처해 있는 부정적인 현실의 시간, 즉 일제강점기라는 시간으로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근데 벌레가 울고 있다고 그랬죠? 벌레가 사실은 노래를 하고 있었을 수도 있는데 얘를 울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해서 아까 좀 전에 동주가 부끄럽다고 했잖아. 그것을 슬퍼해서 벌레가 밤새도록 운다라고 했는데 이 벌레는 누구의 감정이에요? 그쵸? 화자의 감정이에요. 그러면 화자의 감정이 벌레에게 들어간 거죠. 그러면 이것을 감정을 이입, 옮겨서 집어넣었다 하는 감정이입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벌레는 감정이입의 대상이 되는 거고 뭐가 나타나? 행동하지 못하는 자기 화자의 무기력한 삶의 모습을 부끄럽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것에 대한 성찰과 어떤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자, 독방 다시 이게 이제 현실입니다. 독방에서 어디? 일본의 후쿠오카 형무소죠. 일본의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여전히 달빛을 바라보고 있어요. 자, 지금 이게 그러니까 현재에서 뭘 했다는 걸 알 수 있어? 과거, 문희지를 만들 때, 그리고 여진과 함께 있었던 일, 이런 것들을 지금 추억을 회상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추억을 회상하면서 추억은 어때요? 아름답고 지금 그리운 것들이지? 그런데 현재는 어디 있어? 형무소에 있어. 자, 아름답고 그리운 것을 통해서 현재 화자가, 동주가 처해 있는 상황의 비극성을 더욱더 어떻게 두드러지게 부각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네요. 자,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겨울 부정적인 심상이지 나의 별에도 뭐가 와? 봄이 오면 긍정적인 심상입니다. 무더미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뭐뭐 하는 것처럼 직접 비유를 했고요.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이거는 아까 부끄럽다 그랬지. 이건 부정이죠. 여기에 뭐처럼 자랑처럼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돋아나는 풀은 긍정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무덤은 뭐뭐 하는 것처럼이라고 했으니까 무덤은 죽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파란 잔디는 여기에서 새롭게 피어나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니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죽음과 같이 일제강점기의 어떤 시련의 시간에 내가 부끄러워서 이름을 흙으로 덮어버렸던 그것이 이제 다시 자랑처럼 새롭게 되살아날 것이다 하면서 뭐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과 기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볼게요.